40살의 김민성 씨. 그를 어두컴컴한 방에 가둔 것 바로 술이었습니다. 20대 후반. 처음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술을 끊어보기 위해 정신과에 입원도 했지만 그때뿐 10년 넘게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나 할머니 있어서 행복했어. 퇴원하면서도 절대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거든요. 근데 퇴원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그 편의점 가서 그냥 바로 술 사다가 마시고, 마시면서도 왜 내가 술을 마시지? 2주 전 퇴원을 한 민성 씨. 하지만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술에 빠져 지냅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갑자기 울컥하는 민성 씨. 너무 살리려고 훔쳐다 버린 거잖아. 근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이런 영상 봐도 이렇게 슬퍼지진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엔 우울증 증상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 밖으로 나설 때는 대부분 술이 떨어졌을 때뿐입니다. 이미 만취 상태지만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소주 8병까지 늘 폭음으로 이어집니다. 수고하세요. 술 기운에 비틀비틀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돼도 계속해서 마시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요.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이제 술이 땡기니까 엄마 나 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이 새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도 충격보다는 더 마시고 싶더라고요. 이미 뇌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 중증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우울, 불안 척도를 나타내는 검사에서도 고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술이 싫어도 이젠 술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독한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냥 뭐 살고 싶어요. 어쨌든 알코올 중독의 끝은 죽음 아니면 감옥 둘 중 하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고 더 이상은 이제 돌려받지 못할 시절 그걸 지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서. 이런 고통에도 계속해서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뇌에는 특수 중추신경계인 보상회로가 있는데 술을 마셔 보상회로가 자극되면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지속된 음주로 자극이 반복되면 오히려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뇌의 중추 기능이 고장난 겁니다. 결국 더 많은 자극을 위해서 더 많은 술을 찾게 되는데 이게 중독입니다. 신경 변화가 생긴 경우 이제 중독에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중독 부위가 이제 특히 이제 전두엽을 침범하기 때문에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제탑 역할을 하는 부위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참아내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이런 부위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조절 능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술이 처음엔 좋아서 마시지만 나중에는 이게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조절 능력의 상실이 바로 중독 질환의 핵심
병리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중독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블랙아웃은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첫 신호입니다. 과도하게 술을 먹고 힘들어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경고 증상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면서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경증 알코올 중독은 이미 진행됐다고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술을 끊기 어려운 걸까? 알코올은 몸의 신경계를 억제합니다. 술을 마시면 신경계가 억제된 상태로 균형을 잃게 되는데 갑자기 단주를 하면 억제됐던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항진돼 다양한 현상을 동반하는 걸 금단이라고 합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간혹 피부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등 위급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중독 초기에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술 마시고 즐거움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행동이 바로 첫 번째 갈망감입니다. 나중에는 즐거워서 하기보다는 괴롭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게 이 중독의 진행 경과상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건 진짜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건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할 만한 특징적인 행동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음주 문제로 인해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부정하고 축소 보고합니다.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술 문제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 자체가 알코올 중독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제 조절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알코올 중독 질병이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성격 문제라고 봤어요. 하지만 이게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뇌과학이 발달하고 또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발견되면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구나라는 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진단분류 체계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제로요, 교수님.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 뇌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즐거움이나 쾌락을 느끼게 돼서 그 순간 동안 스트레스가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죠. 근데 중독이 일단 되고 나면 알코올에 의한 효과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필요한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또 술을 안 마셨을 때 생기는 괴로움, 우리가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괴로움 때문에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겠죠. 그때는 즐거우려고 마시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려고 마시는 겁니다.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의 피난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밤에 일을 하게 되면 술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부터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다는 박준영 씨. 지금 좌회전 튼 차예요? 더 이상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하시면서 힘드신 건 있으세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일은 못해요. 일단 저는 목적이 술을 안 먹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재밌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야 퇴근하는 박준영 씨.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삼겹살. 문제는 음식을 보니 또다시 술 생각을 참을 수 없다는 것. 어느 순간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는 술을 먹고 자고 하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점점 심해지는 불면증도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무식해가지고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좀 받고 싶었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그래도 아빠가 몸은 이렇게 됐지만은 너희들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고 너희들한테 창피하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노력은 했다.
술을 끊고 싶다는 간절함. 그럼에도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는 뭘까? 자체 활력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우선 정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우울증은 꽤 중간 이상으로 나왔어요. 우울한 게 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코올 중독 자체는 다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준영 씨도 알코올 중독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 없이 스스로 술을 끊기 힘든 상태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각한 민성 씨도 얼마 전부터 복통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배를 위로 볼록 내리시고 다시 한번 위로 볼록 올리고 내리시고. 제가 아프니까 네. 막 이렇게 쥐어짰어요. 복수 찬다 그러잖아요. 네네. 복수 차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조금만 마셔도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으니까 이거를 짜내려고 막 이렇게 멍이 들 정도로. 예. 원인 모를 복부 팽만감. 문제가 뭘까? 검사 결과 왼쪽 간에 이상 소견이 보이는 상황. 간에 이제 지방이 많이 쌓여서 좀 간이 부어 있고 왼쪽 오른쪽 간보다 왼쪽 간이 좀 더 커져 있고 보상성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내시경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식도 부위에서 정맥류가 발견됐습니다. 식도 정맥류는 간경화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간이 손상받고 호전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딱딱해져서 간경변증 초기까지 좀 진행이 되신 상태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상태에서 계속 음주를 하시게 되면 이제 복수가 찬다든지 뭐 위로 피를 토하는 정맥류 출혈이라든지 이런 소견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직은 이식을 논할 정도로 많이 나쁜 상황은 아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금주밖에 없으세요. 간은 한 번 굳어지면 원래대로 돌아오기 힘든 장기.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합니다. 간경화라니까 참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하긴 해요. 정상일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았어요. 워낙 마셔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직접 결과를 들으니까 좀 더 충격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더 끊을 수 있는데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알코올성 간경화로 단주가 시급한 김민성 씨와 박준영 씨. 3주간의 단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 능력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반응이 유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술의 주 성분인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고 이는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돼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두 가지 분해를 돕는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도 여부가 알코올 중독 위험성을 판가름합니다. 얼굴 아프게 이런 분들은 그냥 이분은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반면에 얼굴도 빨개지고 술 먹어도 술 맛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보호받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술 맛을 잘 느끼고 그리고 술을 먹어도 끄떡없고 몸에 부작용이 없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알코올 의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알코올존 고위험군에 속하는 두 사람. 단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먼저 심리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 모금도 안 먹겠다는 거죠. 한 모금도 안 먹.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건 피 검사를 하면 솔직히 나와요. 술 먹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정한 규칙으로 단주 의지를 다집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술을 마셨던 박준영 씨도 불면증 치료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계속 나요. 그러니까 아예 오자마자 약을 먹어버리고 바로 잘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막걸리 생각이 더 날 것이고. 갈망감을 이기기 위해 이른 잠자리에 드는 박준영 씨. 알람까지 맞춰놓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일찍 나갈 채비를 합니다. 단주 도전을 시작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일. 새벽부터 운전을 해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해야 할 동기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하는 게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니요, 재밌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은 술부터 찾았는데 이제 눈을 뜨면 제가 운행을 해야 되니까 술을 먹고 싶어도 못 먹죠. 단주를 통해 음주가 아닌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준영 씨.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던 불면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술만 마실 때는 그냥 술 먹고 자고 하면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다가 하루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딱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맞출 수 있고 이제 맞춰가다 보니까는 이제 계획적인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은 변화가 생겼죠. 치료의 길은 멀지만 그의 여정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단주를 실천한 지 3주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중증의 알코올 중독에 알코올성 간경화까지 진단받았던 두 사람. 김민성 씨의 경우 간 수치가 큰 폭으로 낮아졌고 알코올 의존도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준영 씨도 염려했던 간 수치가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단주 전 우울증이 심각했던 김민성 씨.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없지 않아 기대는 했죠. 기대는 했는데 그 수치를 보는 순간에 야 이렇게 좋아지는가. 비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기간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를 왜 여태껏 못했을까. 술을 끊어보니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 세상이 깨끗해 보입니다. 시각적으로도 깨끗해 보이고 일단 운수업을 하다 보니까 차선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맑아요. 머리가 맑아지고 되게 홀가분하고 뭔가 해냈다는 기쁨도 있고요. 나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요. 무작정 이제 단주한다고 이제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생단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주변에 좀 알리면서 주변이 알아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한번 이겨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망이 올라올 때 무조건 뭐 한번 마셔야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한번 참아보자라는 그런 한번 이겨내는 경험이 단주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주와 관련된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가 매일 14명에 이르고요. 그리고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낙인을 찍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뭐 연예인들 같은 셀럽들이 본인이 중독 문제 있다고 커밍아웃을 하고요. 맞아요. 기꺼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해서 나와서 복귀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굉장히 응원을 해줍니다. 우리 사회도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생각하고 기회를 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I'm just so depressed, I just can't seem to get out this slump. If I could just get over this hump, but I need something to pull me out this dump. I took my bruises, took my lumps, fell down and I got right back up. But I need that spark to get psyched back up in order for me to pick the mic back up. I don't know how or why or when I ended up in this position I'm in. 백해무익한 흡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흡연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으슥한 밤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이죠? 네, 몇 학년이에요? 저 고3이요. 이렇게 길에서 담배 펴도 돼요? 뭐 옛날부터 좀 많이 폈어갖고. 담배는 끄고 얘기해야지. 맞잖아. 언제부터 담배 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폈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 친구가 한번 피라 그래서 폈었다가 그때부터 계속 담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는데 처음에 한 대 피고 일주일 동안 안 폈다가 일주일 내내 계속 담배 생각이 나갖고 다시 전화해서 이제 친구한테 한 갑만 사다 달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폈어요.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 스트레스 등을 꼽았습니다. 호기심 주변에 많이 피니까 어쩔 수 없이 호기심에 조금 그래 뭔가 안 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담배 때문에 친해진 거지. 담배 피다가 애들 같이 피니까 그때부터 애들이랑 같이 놀고. 최근 청소년 금연교육 현장에서 갈수록 큰 문제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특이점들이 초기에 담배를 접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학생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요거에 대한 사실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좀 사전에 파악해서 접근할 건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을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흡연 비율이 증가했고 흡연량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피고 있어요? 한 갑에서 한두 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이제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청소년 흡연율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담배입니다. 크게 권련형과 액상형으로 나뉘는 전자담배. 기존의 담배가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피웠다면 권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고열로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장치입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이 아닌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가열해 기화시킨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전체 담배 판매량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권련형 전자담배의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기존 담배의 자리를 권련형 전자담배가 차지한 겁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미국 고교생 전자담배 흡연율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에 벚꽃 향이 들어가. 그리고 메로나 같은 아이스크림 맛이고요. 그리고 복숭아랑 망고 섞인 맛. 그리고 딸기랑 복숭아가 섞인 맛. 그리고 담배 피운 듯한 담배 맛. 다 찾아보면 한 300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향만큼이나 모양도 기능도 다양합니다. 액상은 이제 포함되어 있는 팥이 이렇게 있고 존재하고 그리고 액상을 따로 넣어서 여기다 주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처럼 일회용 기기인데 액상이 먼저 들어가 있고 다 쓰면 버리는 이런 일회용 기기가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핍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좀 냄새 나는 거에 민감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전자담배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중간에 이제 빠르게 먼저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 담배 관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별과 관계없이 향이 첨가된 담배를 선호했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이 첨가된 담배가 첫 흡연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컸습니다. 또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 흡연을 지속할 가능성도 컸습니다.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지어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장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웠고 형형색색의 제품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되게 많이 빨 수 있는 진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너무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전자담배 연초를 좋아하는데 타격감이 좀 세갖고 연초 많이 피우는데 가끔가다 20만 원 단 거 피우고 싶을 때 전자담배 사는 편이에요. 집에서 피울 수 있으니까 냄새도 약간 과일 향이고 뭐 부모님 있어도 향수 뿌렸다 약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집에서 그냥 창문 열고 피면 빨리 빠지기도 하고. 조금 전 구매한 전자담배를 바로 뜯어서 피워보는 학생들. 와 예뻐? 아니 피워요. 이거 맛있어. 서로 돌려가며 피워보기도 합니다. 사실 학생들은 경제적인 소득은 없지만 호기심이 가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담배를 누가 하나 피게 되면 나도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금방 확산돼 버립니다, 현장에서. 때문에 청소년들은 하나의 담배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선호는 공부하다가도 몇 번이나 자리를 비웁니다. 1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선호. 흡연을 시작한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였습니다. 공부하다가 안 풀려가지고 이제 머리도 싹 비울 겸. 담배를 피울 때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 몇 명 정도가 담배를 피워요? 주위에 한두 명 빼고는 다 피는 것 같아요. 끊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끊어보려고 하루에 이제 정해놓고 조금만 피려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학교 끝나고 자꾸 안 되는 거.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 흡연량이 점점 늘어 걱정이라는 선호.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금연 상담을 진행해보기로 한 겁니다. 하루는 그럼 얼마나 피우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개? 10개? 네. 그 넘어가면 이제 중독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가지 피웠으면 스트레스 받아도 최소한 뭐 5시간 아니면 4시간 뒤에 피워야 된다. 정해놔야 돼. 피워도 그래야 중독으로 안 넘어가지. 그게 없으면 무작정 막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피게 되거든. 요즘 고민거리는 뭐야? 공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봐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선호와의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학업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아이는 이 금연에 대한 욕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학업 의지를 회복시켜주는 거.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진로에 대해서 뭔가를 좀 찾게 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면 아이가 하나의 자극이 돼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또 담배 제품을 바꿨다는 정광국 씨. 옛날에 피우던 이제 담배들 콜렌형 담배 끊은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당시 에이 안 피워 하면서 이제 저기 서랍 속에 넣어놨던 거고 콜렌형 전자담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걸 가열을 해서 담배를 태우고 충전을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니코틴이 약간 들어가 있는 비타 스틱. 이번에는 금연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선택했습니다. 금연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금연 전문가 상담원이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상담받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약 처방도 받고 보통 이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금단 현상의 어떤 그 절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못 갔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금연을 결심했던 때 구입한 담배는 관련형 전자담배였습니다.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고 금연에도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뭐 아침 식사 잘 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점심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양쪽 어깨가 이렇게 좀 묵직하고 또 식은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려고 그러고 속이 울렁울렁하고 약간의 어지러움이 있고 그동안 두통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야 이거 심상치 않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계속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CT 촬영 결과 뇌혈류에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광국 씨는 뇌경색으로 오셨고요. 뇌경색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발성 뇌경색으로 오셨는데 손외 부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급성 뇌경색이 온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광국 씨가 나이가 65세이고 그리고 고혈압밖에 사실 위험 인자가 별로 없었던 분인데 흡연을 굉장히 오래 하루에 한 갑씩 40년을 피웠던 분이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금연하지 않고 흡연을 했던 게 굉장히 위험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뇌경색은 동맥경화가 주 원인이 돼 발생합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담배 속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은 혈액 내의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가속시킵니다. 혈액뿐 아니라 혈관 내벽에 손상을 일으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과 같은 기름 찌꺼기가 혈관 내벽에 쉽게 쌓이면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경색을 일으키거나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정광국 씨. 금연 캠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긴장도 되고요. 오늘 한번 4박 5일 동안 짧지 않은 기간인데 한번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꼭 금연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 쓰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짐 푸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금연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금연이라고 내가 이렇게 봤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는 허용해 줄지. 하지만 뭐 금연하기로 마음먹고 아침부터 마음을 굳혔으니까요. 뭐 피라고 해도 안 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또 다른 참가자. 뇌졸중 진단받았어요. 뇌졸중. 이 증상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측 다리에서부터 다리가 이제 불편하고 거지를 못하고 그 이제 우측 팔을 못 쓰고 그리고 언어가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생각은 마음은 끊고 싶고 당장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먹고. 최인환 씨는 금연 캠프 입소를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2번의 뇌졸중 진단을 받고도 담배를 끊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최인환 씨.
마지막 담배를 끝으로 금연 캠프에 입소합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던 금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체내 니코틴 체크부터 진행됩니다. 후 부르시면 되세요. 네, 지금 6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흡연하고 오셨기 때문에 6이 나오셨거든요. 여기서 4박 5일 동안 금연 캠프 하시면은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될 거예요. 아마 오늘 캠프 입소하시기 전에 이번 금연 캠프 참가자는 총 17명.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2년 전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스텐트 수술을 했어요. 가족들, 이놈들한테 저녁을 피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당신 담배만 끊으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해주겠다 하기를 한번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지를 다지는 참가자들. 가지고 있던 담배를 모두 버린 후에야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담배 피시는 분 안 같게 왜 그래? 얼굴이 깨끗하죠? 담배 오래 피웠고요. 저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진 얼마 전에.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번 기회에 또 완전히 끊어야죠, 그죠? 119로 한번 실려서 응급실에 간 사람들은 거의 끊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50%가 1년 뒤에 또 펴요. 살만하니까. 응급실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다음은 최인환 씨 차례입니다. 한번 보자. 뇌졸중도 있고 어쨌든 뭐 무조건 담배를 끊어야 되시는군요. 그죠? 무조건 끊으시고. 약도 드신다고 하셨죠? 예, 약 쪽 하면 약이 도움이 되니까.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뭐 경미하니까 꾸준하게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체계적인 금연 치료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마시고 빨리. 더 부세요. 간과 폐 기능 검사를 비롯해 엑스레이 촬영, 펫CT 촬영 등 건강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소변에 니코틴 수치가 2000 이상이면은 소변에 니코틴이에요. 이제 너무 높은데 폐 기능 좀 안 좋거든요. 이거 이제 담배 때문에 지금 끊으면 기능도 일부 좀 좋아져요. 이게 심장이고 심장이 하얀 요게 이제 관상동맥이 있는데 스퀘어가 낀 거예요. 동맥경화가 있는 거죠. 그게 스퀘어 지수라고 하는데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 대해서 월등히 높고 당연히 그래서 심근경색 사망률 2.5배 뭐 높으면 3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좀 와 있습니다. 정광국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정광국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유준입니다. 여기 폐거든요. 다만 여기 보면은 여기 대동맥인데 동맥경화 이렇게 새하얀 거 보이잖아요. 여기 동맥경화가 좀 생기면 새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흡연자들이 특히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는 하셔야죠. 담배 끊고. 성지방도 들어보셨어요? 상담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정광국 씨. 뭐 자극도 되고 또 반성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 마음의 재무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뇌에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뇌세포가 있거든요. 담당하는. 그게 이제 변해야 됩니다. 니코틴이 이제 끊기면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게 하루 이틀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한 3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생물학적으로 변형,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걸 과정을 거치니까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에 해당되는 중독에 해당되는 게 금단 증상의 절정이라고 하는 3일차. 금연 캠프 참가자들은 오늘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죠. 빨리 그거를 하라고. 담배를 피우라고. 큰병 가봐라. 네. 잘 참고 계신 거예요? 금년 네.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고 있어요. 울었어요 이 사람이.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이 지금 커피 맛으로 버티고 있다. 그 말로 표현을 못한다니까요 이게.
잠을 자도 숙면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잤는지 안 잤는지 몰라. 본인은 하고자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 저희가 아무리 도움을 드려도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중도 퇴소를 원하실 때, 그때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보듬으려고 해도 본인 의지가 꺾어버리면 그때는 제일 안타까워요. 흡연자들에게 담배 생각이 가장 간절한 때는 단연 식후 담배일 겁니다. 밥맛은 어떠세요? 네, 밥 맛있습니다. 밥은 맛있고요. 걱정도 되고. 그 오랜 습관을 버릴 때가 왔습니다. 정광국 씨는 물을 수시로 마시며 흡연 욕구를 떨치고 있습니다. 담배 흡연 욕구가 있긴 있지만 여기가 뭐 이렇게 통제된 공간이고 또 뭐 어차피 이제 금연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4박 5일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크고 작은 고비들도 있었지만 어느덧 금연 캠프에서의 마지막 밤이 저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정상훈 선생님. 왜 딱 한 대만. 금연 캠프 수료식 날. 담배와의 완전한 이별 선언만이 남았습니다. 어려워요. 담배, 너와 함께 언 40년. 이제 이별이다. 너와는 영원한 아름다운 이별이고 싶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너를 가끔은 웃으면서 그림은 그려볼게. 다시는 못 볼 너에게 이만 줄인다. 슬기! 열차! 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시작이고 모두들 다 금연에서 6개월 후에 동기들 다시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참가자 전원 금연 캠프 수료. 사진 또 오실 건데요. 파이팅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전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료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이, 말 못하겠네요. 눈물 나와가지고. 금연센터의 지속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셈입니다. 퇴사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멋집니다. 그렇지만 이 나서는 순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지만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주유소 주유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남성이 그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여주는 공격성과 극도의 흥분된 감정들은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마약의 기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로폰이라는 걸 하게 되면 뇌 안에서 엔도핀 도파민이 미친 듯이 쏟아지거든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그 전과는 다른 삶이 되는 거고 내 뇌는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 마약을 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걸 먹게 만드는 그런 뇌병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면 주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이 혈액을 통해 뇌까지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뇌의 기저핵에 있는 보상 시스템에서는 쾌감을 담당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정상치 대비 무려 1200%까지 폭발하듯 분비된 도파민은 수용체와 결합해 과도한 신경활동을 유발합니다. 이때 인체는 행복감과 극단적인 각성 효과를 경험하면서 밤낮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게임과 같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도파민 수용체는 그 수를 줄여 인위적으로 도파민의 흡수를 줄이게 되는데
이는 도파민 수용 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평범한 자극에도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불쾌감,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남게 돼 결국 다시 마약을 찾는 악순환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 보이는 붉은 부분이 마약 중독자의 뇌에서는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내 신경은 손상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오감을 가지고 사는, 정상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이 치료가 힘든 게 그래서 그래요. 결국엔 재발을 반복하고 그때마다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엔 지능이 떨어져요. 지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 이해하는 것도, 본인이 어떤 행동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도, 이게 다 저희가 퇴행한다고 하는데 2학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계속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질적으로 뇌가 아예 망가져 버리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조한석 씨는 6년간 필로폰을 투약하다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친구의 말에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했고 나중에야 그 약물이 필로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조 씨. 마약을 막고 싶다는 갈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조 씨는 중독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갈망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 없이. 그 갈망이 내가 약을 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아니라 너무 짜증이 나는? 예전에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나 혼자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일상이. 중독된 상태 되면 도취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이 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된 절망과 불쾌감,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큰 거예요. 거기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현재 조한석 씨는 2년 반째 마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마약을 끊기 위해 몸부림친 시간이 이 단약 일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1일차였을 때가 아무래도 가장 힘들기 때문에 60점이 높고 100일이 진짜 되게 힘들거든요. 마약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108, 111 하고 이제 3일, 4일 된 건 이제 재발해서 넘어진 부분.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마약을 향한 갈망은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해 반드시 견뎌야 하는 가장 큰 고통. 조 씨는 갈망을 느꼈던 상황을 일기처럼 기록하며 다시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요즘은 마약 생각 안 나시나요? 나죠. 가끔 이게 저주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남들은 마약 네가 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지만 진짜 이게 큰 질병이에요. 진짜 끊을 수가 없거든요. 나 혼자로는 정말 끊을 수가 없어요. 민서영 씨는 프로포폴에 중독돼 2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되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치료받으려고 하고 계시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 뜨면 그냥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땀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 몇 시간만 참으면 된다 몇 시간만 참으면 된다 그러다가 진짜 그래 오늘 하루만 딱 맞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약물이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수면과 동시에 전신 마취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사실 포폴이라는 약물이 처음에 개발될 때만 해도 기존에 썼던 이제 벤조디아제핀계라고 하는 신경안정제계 또 미다졸람이나 이런 약물보다 마취 중 사고도 적고
의존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너무 잠을 잘 재워주고 이게 저희가 이제 내추럴 슬립이라고 하는 진짜 자연스럽게 훅 재워주고는 깔끔하게 깨워주는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의존성을 갖고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피부과 시술 중 통증을 참기 어려워 매번 프로포폴을 맞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엄청 많죠? 약물이 들어와서 잠 올 때까지 시간이 길어봤자 3초, 5초예요. 그때 그 짧은 그 쾌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서 맞았다가 나중에는 깨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안 맞으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그리고 심장 소리가 막 귀에 쿵덕쿵덕 하는 게 들리고 이게 몇 시간이고 지속이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못 해요. 프로포폴에 중독된 이후에는 서영 씨는 시술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피부과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다 써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실려 시술 수면 질환 면허. 어플을 통해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일일이 전화를 해보고. 오늘 되냐? 언제 되냐? 원장실을 봤는데 그 천장에 있는 CCTV 있죠. 동그란 CCTV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펜하고 종이를 꺼내더니 한 병에 얼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더니 패키지 10회 얼마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오케이를 했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무조건 현찰.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맞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프로포폴에 중독됐던 7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힐 뿐이라는 서영 씨.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 제가 저지른 건데 이자값도 진짜 너무 많이 나가요. 가방 막힌 거 막 그런 거 이자값이랑. 얼마 정도? 1,300? 1억 3천? 그게 다 프로포폴 맞느라고. 아니 자꾸 빌려서 또 갚고 여기다 갚고 저기다 갚고 이렇게 돌려막게 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자 비용까지 붙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그 정도 돈을 쓴 거잖아요. 1억 넘게. 포폴 맞는 데만. 아니죠. 지금까지 살면서 맞는 건 몇십억이죠. 그렇죠. 다 합치면 몇십억인데 그게. 지난 2018년부터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 의사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동시에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조회해 중복 처방을 막도록 정해졌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서영 씨의 경우와 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치면 수면 슈링크 다 수면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면 꿀잠. 슈링크라는 시술이 무슨 시술인 거예요? 레이저로 그냥 얼굴 그 탄력도 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도 없애고 하는 시술을 알고 있거든요. 아파요? 제가 한 번은 그냥 수면하기 전에 궁금해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도 수면을 해주는 거네요, 수면 마취를? 네. 제 여러 환자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에서 그런 식으로 포폴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대놓고 장사를 하다시피 하는 경우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원장님 제발 저 오은부 땡땡 의원 좀 문 닫게 해달라. 자기가 저기가 있는 한은 도저히 못 끊는다. 자기가 진짜 여기서 몇 억씩 썼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거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해마다 100만여 건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 마취제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같은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는 환자 수가 많은 만큼 이들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어디 도망가셔? 주은미 씨는 오늘도 온종일 반려견 2마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젊은 나이에 남편과 헤어져 혼자 산 지 30년. 친자매들과도 연락을 안 한 지 오래입니다. 밤이 되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 스틸룩스 졸피뎀이라는 수면제예요. 안정제. 허리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먹기 시작한 게 5년 전. 처음엔 반알만 먹어도 잠이 들 수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내성이 생겨 한 알로 복용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라면을 제가 끓여 먹은 상태고요. 이 라면 봉지가 반은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보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혼자 사는 집에서 한밤중에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었다면 범인은 주 씨 자신뿐. 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는지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주 씨. 이상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튼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빨래가 다 돼 있는 거야. 티, 반바지, 수건, 양말 이런 게 저는 세탁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증상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밤중에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작진은 주 씨의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여느 날처럼 졸피뎀 하나를 먹고 잠을 잤던 주 씨가 갑자기 일어나 앉습니다. 함께 자고 있던 강아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데 거실로 나온 주 씨가 불을 켜더니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지더니 입안에 무언가를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듯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좀 누웠다가 제작진은 지난밤 관찰 카메라에 담긴 상황을 주은미 씨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약 들어있던 서랍이잖아요. 네, 약을 드시는 거. 그러네. 엄마 약을 먹네. 맞네요. 그럼 지금 이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네. 그럼 자다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거예요? 주 씨가 한밤중에 서랍 속에서 찾아 먹은 건 졸피뎀 반알이었습니다. 어메, 이거 받아. 또 먹었네, 이거. 졸피뎀? 예. 이게 가끔 이렇게 한 반알씩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왜 드신 거? 저는 모르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쩐다요. 내가 먹은 거 나도 모르는데. 이게 전혀 기억이 네. 졸피뎀은 수면 효과가 좋은 약이지만 내성과 의존성으로 인해 오남용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당수는 부작용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첫째는 그 졸피뎀을 먹고 잠이 들기 전까지 막 뭘 먹어요. 식욕이 땡겨서. 제 환자분들 이렇게 막 먹다가 잠들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가 사실은 더 조금 심각하고 무서운 거긴 한데 졸피뎀을 먹긴 했는데 잠은 안 들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 시간 동안에 약에 취해 있으니까 전두엽 기능이 살짝 마비가 되거든요.
판단을 잘 못하죠. 그 사이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에 있었던 그 행동이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죠. 이 기억 상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졸피뎀은 어떻게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생기게 하는 걸까? 혈관을 타고 뇌로 이동한 졸피뎀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뇌의 흥분을 줄이는 가바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그 결과 가바의 억제작용이 더욱 강화되고 이로 인해 뇌의 신경활동이 줄어들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졸피뎀을 과용하게 되면 가바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단기 기억을 형성하고 이를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해마의 활동까지 일시적으로 억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졸피뎀을 먹고 잠들었던 주 씨가 거실로 나가 약을 꺼내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도 그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졸피뎀 복용 후 차를 운전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 운전도 부작용 중 하나. 실제로 졸피뎀 복용 후 무의식 중에 차량을 몰고 나가 인도를 덮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피뎀에도 중독이 될 수 있을까? 목이랑 허리가 제일 아픈 것 같아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만성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10년 전부터 졸피뎀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정민호 씨. 확실히 좀 안 좋은 부작용이고. 그러다 3년 전부터 밤에 자기 직전 먹는 약인 졸피뎀을 낮에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바로 잠을 자야 되는데 뭐 전화를 한다던가 뭐 게임을 한다던가 이게 조금 붕 뜨는 기분이 들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똑같은 걸 해도 뭐 밥을 먹더라도 약을 먹고 먹는 게 맛있고 뭐 친구랑 전화를 한다던가 할 때도 약을 먹고 전화할 때 그런 게 즐겁다 보니까 평소에 그냥 맨정신으로는 뭘 하든 색이 없게 보이더라고요. 졸피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이 많아졌고 복용량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원래 5알 먹다가 6알 먹고 내성이 생기니까 또 늘고 하루에 28알, 많게는 다른 환자들 2달치 약을 막 하루 만에 먹는 경우도 생기고. 2달치면 50알이 넘는 네. 한 번에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안 먹으면 금단 증상이 좀 심했거든요. 손도 더 떨리고 말도 못 하겠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좀 의식하게 되면 손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현재 민호 씨는 2달째 졸피뎀을 끊은 상태. 손떨림으로 글씨를 제대로 쓰기 어려울 만큼 금단 증상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졸피뎀은 1회 최대 28알까지 처방이 가능한 수면제인데 민호 씨는 어떻게 그 많은 졸피뎀을 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명의로 이렇게 가족 명의로 그냥 처방받다가 타인 명의로도 받게 되고 친구들한테도 부탁하고 졸피드 먹었는데도 잠이 안 온다. 뭐 이런 글들이 있으면은 막 1대1 대화나 이런 거 걸어가지고 혹시 남는 거 파실 생각 없냐.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곳을 찾아 수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제작진이 졸피뎀 처방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대 몇 시죠? 4, 5시 때까지 계속 잠이 안 와가지고 9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9시 출근하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나요? 8시에 일어나야 돼요? 12시에 자야 돼요? 12시? 매일 11시 반쯤에 먹는 약을 일주일치 채워볼게요. 졸피뎀 몇 주 있을까요? 제가 해외 여행 좀 가야 돼가지고 한 달 정도 4주씩이요? 네네. 오래되시면 중독될 수 있는 약이라고 하시고요. 건강 잘 다녀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수면에 대한 간단한 문진만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처방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규정대로라는 것이 네. 저희 교과서적으로 하려면 뭐 예상되는 위험성, 리스크 뭐 이런 거에 대해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규정대로 한 게 맞는 거예요. 그 단어가 들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규정을 따르신 겁니다. 예, 그런데 더 바라건대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면 단기 기억 소실이 있을 수 있다. 내성의 발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약이 없으면은 잠을 전혀 이룰 수 없는 그런 의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라도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수면장애 있는 분들이 졸피뎀 같은 수면제 오래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하루에 한 알씩 뭐 복용하고 있다면 네. 예. 졸피뎀을 좀 장기간 복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다 보니 더 먹게 되고 밤에 자기 전에만 먹는 게 아니라 낮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졸피뎀을 2알 먹는다 그래서 잠이 2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잠 오는 그 효과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알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 평탄해지거든요. 네. 예. 간혹 환자분들 중에 어떤 약 한 알로 네. 어떤 마술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수면제 하나를 먹으면 한 5분 이내에 깊은 잠에 빠져들고 8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개운한 그런 약을 처방받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은 더 센 약을 처방해 달라, 약을 더 높여달라, 혹은 스스로 이렇게 약을 조합해서 여러 봉지를 같이 드신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남용이 시작이 되는 건데 수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행동요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되도록이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한 명의 의사, 되도록이면 그 집 가까이에 있어서 자주 갈 수 있는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환자분들도 똑똑해져야 된다는 말씀이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약인데 어떤 약인지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그 약이 수면제일 경우나 네. 비만 치료제일 경우나 진통제일 경우에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거를 처방받을 때 의사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고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걸음 센터에서 진행 중인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현장. 수업은 보통 주 1회 3시간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약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연락처 바꾸시고 그다음에 카톡 차단하시고 텔레그램 있으면 텔레그램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앞서 만난 명진 씨도 매주 한 번씩 서울에서 이곳 인천까지 내려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끊는 과정에 어려움을 나누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응원을 받습니다. 화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 하나, 둘, 셋. 제가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이제 제가 약이 생각났을 때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도 다 알려주니까 약 생각이 난 거를 여기 와서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생각이 났다. 이 얘기를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회사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들으시기에는 사실 좀 한심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약을 제가 참았다라는 얘기를 하면 다 칭찬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회복 지원과로 활동하고 있는 한창길 씨도 사실 마약을 투약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었던 자신의 과거 사진까지 보여주며 강의하는 건 누구나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 안 하면 좋아진다. 그 역시 마약을 끊었다 다시 반복한 횟수만도 수백 번. 그때마다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혀가 말려서 기도를 막아요. 숨을 못 쉬어요. 아 이러다 죽겠구나. 저체온증이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떨리고 그래서 아 이러다 정말 또 죽겠구나. 막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약물을 사용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나중에는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에 취해 젊은 시절을 보내고 40대 후반이 돼서야 다시 시작한 삶. 한 씨가 회복 지원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교도소 복역 당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또 다른 회복 지원가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로 마약을 끊기로 하고 대학에 입학해 늦은 공부를 하며 오늘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중독자에서 회복자로의 변화를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약물을 계속 사용하면 딱 갈 곳은 3군데밖에 없다. 교도소, 정신병원, 아니면 죽음. 이건 질병이기 때문에 죽어야 끝나는 질병이거든요. 그냥 범죄자라고만 치부하고 그렇게 보는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처벌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물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활센터를 가서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8개 함께 한걸음 센터에서는 중독자 교육 외에도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등의 전문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 센터인 1342 용기 한걸음 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 용기 한걸음 센터로 전화를 하면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함께 한걸음 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 중독 교육, 치료병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먼저 이제 금단 증상을 치료를 합니다. 예. 약물을 중단하고 하루 이틀 그때가 이제 제일 힘든데 그때를 저희가 마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저희가 커버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주만 지나고 나면 그 금단 증상이 해결이 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어떤 심리적으로 그 약이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죠.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퇴원한 지 한 달 이내에 절반에서 재발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90%에서 재발을 합니다. 예. 근데 재발을 했다 그래서 이게 실패가 아니거든요. 예. 재발은 회복으로 가는 필수적인 정거장입니다. 예. 그래서 재발을 하면서 스스로 알아가는 거죠. 1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다른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가 그 정도를 참으면 우리 전두엽 기능이 우리 이런 충동과 본능을 한번 걸러주는 그 필터 역할을 해주는 그 뇌의 기능이 상당히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전같이 충동적이고 예민하고 좀 주정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사라지는 거죠. 끝으로 교수님, 사실 이 순간에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마약 중독 환자분들을 처음 봤을 때 저도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이 회복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회복자들을 보면 매번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지금은 그때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치료에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